기존에 있는 이해관계인들하고 협의 협상을 해야 될 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이 물건 꼭 사겠다 다시,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라고 말은 하는데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올 때 한 달만 기다려 달라, 두 달만 기다려 달라 하면서 지금 거의 1년이 넘은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그분 지금 전화하면 또 안 받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또 말을 딱 들으면 솔깃하게 해요. 진짜 다음 달 되면 이분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솔깃하게 하다 보니까 저는 뭐예요?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 진짜 살 것 같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경매를 직접 투자하면서 그리고 경매인들에게 많은 경매 강의를 하고 있는 양쌤이라고 합니다. 경매 물건에서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로 물건이 나오면 거기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다 라고 보통 경매지에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미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증금을 알아야지 유연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이 잡혀지는데, 이 보증금을 모르면 굉장히 큰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알기 위해서 탐정 놀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실제 했었던 거고요. 보증금이 미상인 인천 물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제가 직접 현장에 갔었더니 벨까지 눌러보니까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윗집, 아랫집까지 다 탐문을 했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저녁 몇 시쯤에 온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좀 듣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그 옆에 비상계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3시간 이상 기다렸습니다. 첫날 가서 그렇게 탐문을 하고 비상계단 옆에 앉아가지고 3시간 정도 기다렸고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 문에다가 쪽지를 붙여 놓습니다. 포스트잇 쪽지를 붙여 놓고요. 거기에다 내용으로 뭐 이런 사연 때문에 경매로 나왔는데 대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안 왔습니다. 안 와가지고 이틀째 되는 저녁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또 갔습니다. 또 가서 문을 띵동하고 했는데도 이제 또 안 계셨고요. 안 계시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비상 계단 옆에서 3시간 이상 또 죽치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분을 만나려고. 왜냐면 보증금 미상이라는 것은 그 임차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경매 해당 재판부에서도 모르는 겁니다. 보증금 미상인 이 물건의 키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임차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을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1차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임차인하고 유연하게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 보증금을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째도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근데 문을 보니까 쪽지가 없더라고요. 쪽지가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 쪽지를 떼고 들어갔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왔을 때도 역시나 똑같이 쪽지를 붙여놓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이 또 안 왔습니다. 이게 바로 탐정 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끈기 있는 탐정 놀이. 그래서 3일째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또 갔습니다. 또 다시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벨을 눌렀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3시간 동안 기다렸고요. 쪽지를 붙여놓고 또 왔습니다. 한 6일 정도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여보세요 했더니 네 여기 101동 101호인데요. 며칠째 저희 집 앞에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건지 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 그 임차인하고 협상 스킬을 통해서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냈습니다.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차인이 이런 경매에 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권리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들은 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 되는 권리 신고가 있는데 그 권리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첫 번째는 안 한 거고,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임차인이 일부러 보증금 미상으로 경매지에 만들어 놓고 내가 입찰을 해서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 지식이 조금 있는 임차인이라면 의도적으로 권리 신고를 안 해서 저가 유찰을 만들어서 내가 맞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그 경매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주면 저는 채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저한테 돈을, 이자나 원금을 갚아가면서 상환에 대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채권자인 저는 돈을 못 받아서 이 집을 경매로 신청을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경매로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 채권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 빌려줬다라는 채권 금액, 이 금액이 대부분 뭐 7천만 원, 1억, 2억, 3억, 최소 금액이 1,000만 원 뭐 이럴 거잖아요. 그죠? 저는 채권 금액이 2만 원인 것도 봤습니다. 2만 원에 대한 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가지고 경매로 나온 채권 금액이 2만 원인 것도 제가 봤습니다. 2만 원 때문에 그 채무자가 갖고 있던 토지 일부가 경매로 나온 것도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도움을 줬었던 사례고요. 예를 들어서 101동 101호 빌라가 나왔는데 그 빌라가 101호면 이렇게 한 개 호실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 갔더니 102호까지 벽을 터가지고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황당한 사례. 그 101호, 102호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벽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터가지고 101호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었고 102호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던 거예요. 경매는 101호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이 벽체를 부셔가지고 이 터놓고 사는 그런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도 너무 황당했어요. 근데 또 감정평가에서는 그 집 내부까지 보지 않아가지고 공적 서류, 공부 서류에서는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건축 도면은 벽체가 있는 서류로 나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감정평가도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벽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고 현황을 와서 보니까 벽체가 뚫려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황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감정평가서에 벽체가 뚫려 있었다, 내용이 없어가지고 메가커가 불허가 신청을 통해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운영했었던 수강생 사례고요. A라는 물건이 단독주택 물건이었는데 단독주택 물건을 낙찰받기 이전에 경매지 사진으로 나와 있는 물건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경매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상태를 봤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냥 일반 단독주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현장에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갔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 물건을 낙찰받고 싶어서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갔는데 그 단독주택 앞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여기 바닥과 천장 있잖아요. 바닥과 천장만큼 쌓일 만큼의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었던 집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사례였던 거죠. 지금 제 기준에서는 이제 그 정도 문제는 최악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냥 폐기물 업체 불러서 치우면 땡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린이라든가 또 초보인분들은 그런 문제를 덜컥 받으면 심리적으로 되게 큰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들은 얘기고요.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경매로 집이 나왔는데 그 집에 과거에 화재가 있었다거나 또는 속된 말로 살인 사건이 있었다거나 이런 집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물건이라면 아마 초보이신 분들은 분명히 못 들어갈 겁니다. 화재가 있었다거나 살인 사건이 있었다거나 뭔가 좀 집이 뭐 천장이 무너졌었던 그런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제 못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요게 또 생각의 차이를 좀 바꾸면 그런 문제나 단점이나 하자가 있으면 또 장점은 뭐냐면 더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싸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동산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만 있으면 이 당연히 부동산은 살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이 단점이나 문제나 하자가 심각하게 느껴지게 보여지는 물건이라면 분명히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많죠. 소송까지 이어지는 물건이 이제 보통 특수 물건이라고 합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일반 물건, 특수 물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큰 틀로 봤을 때 일반 물건은 내가 권리 분석을 했었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도 없고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도 없는 물건을 일반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물건은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꼬여있는 뭔가가 있거나 그런 물건들을 특수 물건이라고 합니다. 약간 어감에서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 특수. 그래서 이런 물건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 특수 물건을 하다 보면 소송이라는 툴이 반드시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당연히 처음에는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죠?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근데 평화롭게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잘 되면 좋지만 또 현실은 뭐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협상을 했었을 때 나는 1번 방향을 원하고 이 사람은 2번 방향을 원하면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적법하게 소송이라는 툴을 통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물건이 이제 경매로 나왔었던 거였고요. 그 인천 전세 사기 물건을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거기 내부에 있는 짐 같은 걸, 폐기물 같은 거 다 정리하고 지금 이제 그 물건을 수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물건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한마디로 각 잡고 이 빌라 보증금을 굉장히 많이 챙긴 상태에서 그 돈을 정상적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다 경매를 날린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 물건이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죠. 그 전세금이라는 게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닌 겁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1억에서 2억 왔다 갔다 할 건데 1억, 2억만 돼도 사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대항력이 없어가지고 경매로 나갔을 때 내 1억의 돈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내가 배당을 받았을 때 내 전세금이 1억이었는데 상식 기준에서는 1억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2천만 원만 받을 수도 있고요. 3천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순서에 의해서 배당되는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골머리 썩은 일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비슷한 예로 예를 들면 이제 공유자가 많은 물건들을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물건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라는 거거든요.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다, B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다, C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다. 생각이 모아지지 않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엑시트를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소유자가 많을 때. 그래서 지분을 나눌 때에는 진짜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가 바탕으로 돼 있는 사람하고만 하든가 아니면 소수의 인원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탐정놀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탐문을 통해서 남들과 다른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 순간 남들과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조사를 하고 탐문을 할 때 이렇게 현장에 와야 되거든요. 그 현장에 제가 아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미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기다리고 3일 동안 연속으로 왔었고 계속 뭔가 알아내기 위해서 좀 끈질기게 했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사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냥 한번 잠깐 와서 봤는데 뭐 어렵네, 뭐 없네 이러고 그냥 갑니다. 다음날 또 와가지고 내가 알아내지 못한 데이터를 알아내기 위해서 끈기 있게 집요하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더 좋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매매 사업자라든가 신탁대출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있는 집들을 전세를 받아가지고 기존의 집에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경락잔금 대출을 받거든요. 그럼 그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것은 집에 근저당을 묶어두게 하는 겁니다. 근저당을 걸어서 잔금을 치르는 건데요. 전세를 받아서 그 근저당을 상환시켜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전세를 받아서 상환한다 1번,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라든가 신탁대출을 통해 가지고 규제에 좀 벗어나 있는 상품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 2번. 이 방법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개라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일반 가계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반공제가 될 수 있어요. 반공제가 뭐냐면 소액 임차인만큼 보증금만큼 빼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대출이 1억이 나와야 되는데 반공제로 인해서 뭐 3천만 원 빠졌어. 그러면 대출이 이제 7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1억이 필요한데 7천만 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3천만 원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3천만 원을 구할 때 뭐 신용대출로 더 받아서 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 통해 가지고 구해서 해야 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금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고요. 경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느냐, 그 방법을 못 찾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출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딱 듣고 이제 경매는 끝났어 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어? 그러면 더 좋은 거야. 왜?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거니까. 경쟁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나는 여기에서 더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저는 배웠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경매를 시작할 때 굉장히 직진으로만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경매로 나온 집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은 본인이 잘못해서 경매가 나온 거야. 본인이 어떤 채권 채무의 관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나온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잘못은 그분들이 더 크게 한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탐문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사연, 스토리를 들으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그들만의 사정, 그들만의 어떤 내용이 좀 있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 사업을 하려면 이제 또 초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초기 자금을 빌려와서 했는데 사업이 이제 엎어져가지고 집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뭐 도박을 쓴다거나 어떤 나쁜 곳 또는 불법적인 곳에 써서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하다가 엎어진 거잖아요. 탐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들으면 경매로 나온 집이 꼭 뭐가 안 좋아서 또는 뭔가 좀 불쾌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그들도 나름 자기만의 행복한 삶을 그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집이 나오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부동산을 하다 보면 꼭 경매, 공매 또는 이런 거 말고요. 부동산이라는 건 분명히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하게 된다는 건 내가 실거주할 집을 매매를 하게 되거나 또는 전세로 들어가거나 또는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와 상황은 살면서 분명히 한 번쯤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었을 때 내가 주의해야 될 점, 또는 전세로 들어갔었을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월세로 들어가야 됐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요 정도의 작은 지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의 보증금, 귀중한 보증금, 그리고 귀중한 재산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서 부자로 가는 어떤 그런 길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